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금리 얘기로 이제 예. 좀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사실 이 금리는 우리 또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 세계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예. 주셨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건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국 자체는 너무 이제 경기 침체가 예. 지속되고 있고 요즘에 뭐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내 주변에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예예.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최근에는 뭐 대기업들도 구조조정 희망퇴직 어김없이 더 이제 좀 예예.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교수님께서 좀 어떤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계세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작년보다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피부로 지금 다 못 예. 그 느낀다고 이유를 좀 하는데요?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예, 작년에 우리 경제가 1.4% 성장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올해 당초 한 2.5% 성장했을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많이 낮아지면서 네. 한 2.2 내지 3% 네.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올해 2.2, 2.3이니까 네.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성장 내용을 보니까 수출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올해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보면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증가했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최강 경기가 나쁜 거는 소비가 정말 어렵습니다. 음. 예, 특히 건설 투자도 굉장히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내수라면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인데요. 설비 투자는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계가 부채가 많고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동안 좀 금리도 높았고요.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소비하고 건설 투자가 나쁘다니 보니까 우리 최강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실제로 지금 어렵고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소기업들 굉장히 어렵죠. 주변에 정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숫자로만 보면 작년보다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어쨌든 진짜 좋아지긴 했는데 수출만 잘 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그래서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였네요. 실제로 이제 소매 판매 지수 자체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근데 금리 인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쭉 그 소비하고도 연관이 돼서 소비가 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러면 이 금리 영향이 인하 영향이 없다라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 한국은 이거 3.5%에서 3.25%로 이제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앞으로 더 많이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음.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시장이 기대하는 적정금리는 2.5%다. 네. 예, 제가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2.3%다. 이 정도 내려야지 아마 시장이 좀 금리가 하락했다 이렇게 체감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인데요. 예, 물가 상승은 많이 낮아지고 있지만은 금융이 아직도 그렇게 안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최근에도 늘어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서울 집값들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융 안정 문제 때문에 한국의 금리를 많이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어. 예. 그리고 금리를 내리더라도 바로 네.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이제 네네. 금리를 내리면 우리 가계가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소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 제가 나중에 소비를 해야 될 것인가, 저 나름대로 예, 계산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시차가 한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뭐 소비가 올해보다는 좀 더 좋아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체감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뭐 굉장히 좋다. 그런 시절은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음.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가계의 부채가 GDP 대비 92%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와. 가계 금융회사 돈 많이 빌렸으니까 매달 이자 갚아야 돼요. 네. 때때로 금융회사가 원금 갚으라고 통지서가 옵니다. 쓸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 소비가 느는 이 효과 금리 인하 효과를 보려면 시간의 그 영향도 있고 그러면 인제 "내년 정도를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부채 자체도 쪼끔 줄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다
어쨌든 이 부동산이나 이런 뭐 대출금리 뭐 이런 거에 막 다 하다 예.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직장 다니면서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으면은 뭐 금리 내는데 부담이 없죠.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도 많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실질 소득이 거의 정체 상태예요. 임금 오른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부채가 많아가지고 은행에 빚 갚아야 되는데 또 이게 실질 소득이 임금이 덜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쓸 돈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을 그냥 내년까지 이렇게 안고 가야 되나요? 이거 이렇게 좀 개선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요소가 뭐 없을까요? 가계부채 때문에 구조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세계에서 가계부채는 제일 높은 나라인데 네.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예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정부가 부실이 적고 가계는 네. 상대적으로 건전하거든요. 근데 세계 어디나 기업 가계부채, 정부 부채 합하면은 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가 낮고 기업 부채가 높고 특히 가계 부채가 높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가계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요. 네. 97년 외환위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하면서요. 네. 금리도 떨어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외환위기 겪으면서 우리 30대 재벌 중 11개는 해체돼 버리거든요. 예, 기업들이 외환위기 겪으면서 야, 이게 많이 투자했다가 망하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여버립니다. 투자를 줄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 쓰죠. 근데 은행으로는 돈이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우리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막 늘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돈이 가계로 가면서요. 특히 2001년, 2002년에 그때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실이 지금 생긴 문제가 아니라 아. 20여 년 전에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적되면서 계속 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좀 개선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 개인들이 그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은 111조 원이 많습니다. 빌려 한 게 그 빚이 아니, 저축한 돈. 저축한 돈이.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네네. 작년에 167조였고요. 네. 이제 우리 가게가 저축을 금융자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네. 양극화, 차별화라는 겁니다. 이게 더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뭐 미국 주식도 투자해서 돈 벌고 그다음에 사업에서도 뭐 일부 뭐 수출업체들은 좋거든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저축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쓸 돈이 없죠. 이런 거를 조금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뭐 통화 정책이라든가 뭐 정책적으로 그게 금리를 내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가 재정 정책 돈 푸는 돈 푸는 거죠. 양극화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전부 주는 게 아니라요. 네.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쉽지가 않죠. 그게 또 누구한테 줄 것인가. 논란이 예. 많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 전대 성장을 높이는 것도 되지만은 양극화 해소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데요. 양극화가 네. 이렇게 심화되면 제가 장기 우리 그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폭동 나는 거 아니에요? 전쟁, 혁명, 네. 전염병으로 해결돼요. 그 정도 지금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뭐 어쨌든 뭐 저희는 이제 뭐 경제 채널이니까 뭐 정책 얘기는 뭐 더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이제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 가지고 이 정책 통화 정책까지 좀 잘해서 양극화도 좀 줄이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자산이 있어야지 이제 포트폴리오도 생각해 볼 네.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상반기만 해도 111조다. 물론 차별화는 됐지만은 네.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 가계 금융자산 지난 그 2분기 현재 보니까 현금 및 예금이 46%, 음. 채권이 4%, 주식이 22% 정도 돼요. 네. 예, 그런데 은행의 그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2, 3년 전에 은행에 예금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한 5%도 준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은행 예금 가입했습니다만, 저도 했던. 그때 만기돼서 돌아온 것들 다시 은행 가입하려니까 네. 지금 최고 금리가 3.2%죠. 예. 이것도 금리가 높은 겁니다. 조만간 음. 2% 후반으로 떨어질 텐데요. 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은행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거든요. 금리가 떨어질 때는 또 만기가 긴 채권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30년, 뭐 20년, 10년 국채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아마 그때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이 꽤 괜찮을 거예요. 예, 그런데 최근에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금리도 오르고 우리 미국 금리도 잠깐 오르고 있거든요. 예, 저는 또 다시 채권 투자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앞으로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으니까 네. 아마 은행들이 채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 하락 추세는 계속 될 겁니다. 네, 교수님, 대한민국 경기 침체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 또 나눠봤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요. 저희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